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제가 사는 동네는 좀 추운데, 계신 곳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 제가 PPT에 죄송합니다. 4강이라고 나왔는데 5강, 바이오 메디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가 나갑니다. 우리 몸은, 암은, 치료는 누가 하나요? 다 아시죠? 예,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도 역시 세포입니다. 그런데 암은 세포가 병든 것,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입니다. 그럼 암 치료는 누가 하는지, 암 치료 세포? 세포가 암을 치료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혹은 약이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치료는 세포가 합니다. 그래서 암은 세포가 치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항암을 하든 그 방사선을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세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도 안 듣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나았어요.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라는 관점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치료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 오늘 강의를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빛건강상담협회에서 세 가지 치료법을 말합니다. 저희는 처음 마음 치료, 그리고 에너지 치료,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생약 치료. 이 세 가지가 세 개, 3대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생약 치료, 바이오 메디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고 올게요. 앞으로 식사 준비하실 땐 이 색깔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이 각양각색의 컬러푸드. 자, 어떤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느냐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달라집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시장 가판대에 빨강, 노랑, 하양, 초록,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가득합니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신선한 거 위주로 고르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해서 사과, 배는 일부러 신경 써서 사고 있어요.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암에 걸린 뒤에야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암에 이어 대장암까지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석현 씨. 하루 한 끼는 꼭 샐러드로 해결합니다. 약간 양상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채소와 과일을 주로 먹어라 해서 아침은 무조건 그냥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벌써 거의 한 5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각각의 색깔마다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성인 11,000여 명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흰색 채소와 과일을 하루 평균 190g 이상 먹은 사람은 190g을 못 먹은 사람보다 위장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41% 낮았습니다. 흰색 채소와 과일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부위가 흰색인 사과와 배, 양파와 무, 버섯 등이 포함되며 190g은 사과 한 개에 버섯 한 움큼을 더한 정도입니다. 플라본계의 항산화 물질, 예를 들어서 아피제닌이라든지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베타글루칸 등이 이제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뿐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을 통해서도 암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데 흡연자만큼은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주황색, 노란색 채소가 위장간암 위험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엔 토마토나 포도 같은 빨간색, 보라색 채소 과일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배와 술이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식들을 많이 드시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좀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런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식품만으로 암을 완벽히 예방하는 매직 푸드는 없습니다.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하루에 190g 이상의 흰색 과일이나 채소 먹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혹시나 담배 피시는 분 계시면 당근, 호박 챙겨 드시고,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포도, 토마토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어떻게 이런 흰색 과일에 뭐 아니면은 그 보라색 과일에 어떤 성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식물 화학 물질이에요. 식물들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질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물질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식물 화학 물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에 답이 있다 하고 복합 천연물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몸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치료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세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물질을 바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아까 사과, 아니면 포도, 토마토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식물이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 물질은 유전자 변이나 무한 증식, 전이 등을 막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고 복합 천연물이라고 하는데, 복합 천연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복합 천연물이라는 것은요, 천연물은 식물, 동물, 광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천연물이란 이 천연물이 두 가지 이상 혼합해서 만든,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물질이고요. 복합 천연물이 장점은 뭐냐면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효능이 상승하고 그 다양한 효능이 나타나고 부작용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복합 천연물의 종류가 우리가 잘 아는 한약, 그리고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이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말하는 복합 천연물은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에 대해서 암회적인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김희신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방에서 쓰는 약이 그게 생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류사상 가장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약이에요. 버드나무.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텍솔이라는 약이에요. 텍솔. 이것도 중국에 있는 퍼시픽 퓨라는 그 나무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약에서 뽑아낸 것들은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야지 암을 죽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그 장기나 일반 거기에도 다 손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부작용이 적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부작용이 여기서는 훨씬 적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한방은 거의 다 한방제는 이 면역과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국소 치료가 아니고 전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고 특히 이 질병과 싸울 때 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건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 자체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증강시키면은
병이 있어도 계속 싸워가면서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의 중요성은 저 개인으로는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소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교감신경, 부감신경 이런 반대적인 그 신경이 작용해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음양으로 아마 한방에서는 갈라질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쓰는 약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 쓰면은 이게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지난 10년 전부터 이게 양방으로 해도 이게 이제 제한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면역에다가 중점을 둬서 연구들 하고 하니까 이제 한방에 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 대학들, 큰 병원들은 다 지금 그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에서 통합 치료를 굉장히 지금 연구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치료법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방에 있는 식물들이 면역력이 다 되게 뛰어나다. 그리고 하나만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허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엔 허브라고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아까 나왔던 파이토 케미컬 대신 파이토 메디슨이라는, 그러니까 식물의학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해서 좀 아까 김인신 교수님 표현으로는 통합해서 치료, 그러니까 양방과 한방,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방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쪽 표현으로는 그 양방과 또 식물을 같이 처방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약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식물은 한 성분만 추출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먹어야 되거든요. 식물 그대로 먹거나 그 전체를 가공해서 먹어야지 되는데, 근데 식물 전체를 가공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약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신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및 경희대학교 초청교수 김의신입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병원에서 31년간 재직한 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약처장님,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시약처 SB주사 허가 담당 여러분, 저는 지난 2012 여기까지만 비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틀어드렸는데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으신 그런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막 식약처장님 하면서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SB 주사라는 게 있다. 이 주사를 허가를 내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SB 주사라는 거는 백두홍, 그러니까 할미꽃을 증류 추출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천연물 신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약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품화되면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슬픈 건 2023년 6월에 이 SB 주사가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으로 만들 수 없게 된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좋은 SB 주사가 왜 허가를 받지 못했을까?
단언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의료계의 현실, 제약 산업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 그렇게 그 제약회사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이런 약을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암 환자야. 뭐 나라에서 못 만들게 해. 그렇다고 내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 그 오늘 바이오 메디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그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바이오 메디슨이 필요하고 왜 식물을 먹어야 되는지. 아까 첫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각 그 야채나 과일에도 특정 물질들이 있어서 그것이 약으로 작용을 해서 암에 덜 걸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약의 근원이 바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약의 근원이 식물이에요. 어, 식물도 암에 걸린대요. 네. 왜요? 어, 우리는 그래도 자외선이 계속 오면 선크림도 바르고, 옷도 좀 옷으로도 가리고, 또 양산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외선이 계속 내리쬐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우리는 은용액도 뿌리고 하는데, 여기 식물은 씻어낼 수도 없고, 예, 박테리아가 공격하고, 곰팡이가 공격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식물의 입장에서 나를 좋아하는 어떤 곤충, 새, 뭐 이런 애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식물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식물은 그냥 암에 걸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면서 어떤 곤충이나 어떤 새가 뭐 날 좋아해. 그럼 걔가 싫어하는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면 방어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새로운 공격 A라는 공격이 와서 B라는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또 약간의 그 양상이 바뀌어서 A 다시, 그럼 B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다중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약성분이 그러니까 식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약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먹을 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의 성분 하나만 먹으면 안 되고 식물 전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게 다양한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양약은 식물이 만든 약의 성분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재합성하거나 해서 만든 겁니다. 식물이 만든 것을 분석을 해요. 걔가 어떤 배열과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분석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약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약을 만들 때 약이 산업화가 됐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산업화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 돈이 떠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약을 샀으니까 그 약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딱 먹으면 개보린인가요? 아무튼 딱 먹으면 두통이 딱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약을 만들 때 고농도로 응축한 그런 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제가 그 연구자들하고 AI한테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세포예요. 세포인데 병든 세포라고 했죠. 왜 병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자가 변이 돼서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이 된 것을 또 어떤 식물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물이 그걸 가지고 있을까? 어떤 식물이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다 밝혀놨다, 굉장히 상당 부분 밝혀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강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박양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정리를 이미 해서 주셨고, 또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은 AI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로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는 AI 도움을 받아서 어떤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를 그걸 찾아내고 그 변이에 맞는 복합 천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이거 일예예요. 그 파이토케미컬, 화학물, 식물 화학 물질이죠. 복합 천연물에는 이렇게 다양한 복합 천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리페놀 밑에 하위 개념으로 또 복합 천연, 그 약성분들이 또 있고요. 또 그 하위 개념으로 또 다양한 약성분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복합 천연물 그 하고 항암제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한대요. 아까 그 김시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보다 한방이 더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양방하고 한방이 약간 협업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좀 보완이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왜 복합천연물이 어떤 양리 작용을 일으키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그, 아까 분류에서 본 것처럼 이 대분류라면 그 다음은 하위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알칼로이드라는 약물, 성분이죠. 네. 그것에 속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인. 혹시 오늘 커피 드셨나요? 예. 커피도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그리고 피로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베탈라인류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베타닌, 비트의 뿌리겠죠. 비트루트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얘는 항산화, 항염, 간보호,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그 퀘프세틴, 여긴 감귤류에 많고요. 항산화, 항염, 항암, 혈관 보호. 스틸벤, 레스베라트롤엔 포도가 레스베라트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이 물질은 항산화, 항암, 심혈관 보호를 합니다. 항함유 화합물에는 그 또 알리신이라는 게 있고 마늘이 그것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항균, 항바이러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약물이 도움이 돼. 그러면 이런 그 양리 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어떤 그 복합 천연물을 처방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복합 천연물을 처방해야 될까라는 내가 암에 걸리긴 했어. 근데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근데 어떤 복합 천연물을 먹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복합 천연물을 처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첫 번째 질문. 암은 뭐였죠? 세포였잖아요. 뭐가 변이된 세포였죠?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였어요. 자, 그렇다면 변이된 유전자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복합 천연물을 먹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우리에게 NGS라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NGS라는 것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해요. NGS는 DNA, RNA를 수억 개 단위로 동시에 읽는 기술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유전체 전체 또는 아니면 특정 유전자 그 영역의 그 염기서열을 파악을 하거든요.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입니다. 뭐 말이 좀 힘들지만 결론은 뭐를 찾는?
유전자 변이를 아주 쉽게 찾아주는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면 그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복합 천연물을 복용하면 되는 거죠. 이 NGS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변이들이 있는지, 또 MSI라고 해서 그 유전체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TMB라고 해서 종양 돌연 변이 양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암이 어느 상태까지 돼 있는지, 유전체가 지금 어떤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암을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도 복합 천연물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병원에서도 뭐 표적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GS 검사는 조직 생검을 하기도 하고 액체 생검을 하기도 해요. 조직 생검은 아시듯이 병변에서 조직을 떼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액체 생검은 혈액을 사용하는데요. 그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10cc면 정말 조금이잖아요. 10cc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직 생검과 액체 생검에서 조직 생검은 정확도가 높고 액체 생검은 좀 다소 낮다라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액체 생검으로 해도 정확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생검은 아무래도 조직을 떼어내는 거니까, 조직을 떼어나면 거기에 또 그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 환자에겐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뼈 그쪽을 건드리면 뼈는 새로 만들어지는데 뭐 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더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액체 생검은 혈액 10cc만 이렇게 뽑으면 되니까 환자에겐 부담이 없죠. 그리고 반복 검사하기에는 조직 생검은 어렵지만 액체 생검은 뭐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죠. 이질성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 생검은 어느 한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액체 생검은 혈액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NGS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GS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진단도 하고 향후 어떻게 치료할 건지 치료 계획도 세우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그 혈액 10cc 뽑아서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것으로 액체 생검이 가능하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액체 생검이 가능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cfDNA라는 게 있고요. ctDNA라는 게 있거든요. cfDNA는 혈액에 존재하는 모든 자유 DNA 조각들을 말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ctDNA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몸을 돌고 있는 종양 DNA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유래한 DNA 조각, ctDNA라고 하고요. 그 cfDNA든 ctDNA든 얘들이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런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이게 그 패시브하고 액티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그런 그 cfDNA 또는 ctDNA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자멸하기도 하고 괴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아직 세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세포가 이걸 내보낸대요. 그래서 ctDNA든 cfDNA든 있는데, 암세포에 있어서는 죽어서 나오는 것보다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체 생검이 우리에게 되게 유익하고 쉽고, 그리고 되게 믿기지 않지만 그 적은 양의 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사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오 메디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메디슨에서 어떤 복합 천연물을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복합 천연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변이된 유전자를 발견해야 돼. 변이된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NGS 검사라는 이거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게 최신 기술이어서 이것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NGS 검사가 어떤 거고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전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강에서 세포 하시면서 세포 강의 들으시면서 들었던 건데요. 오늘의 그 이해를 위해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이렇게 쭉 풀어지면 염색사가 되는데요. 지난번 강의 했으니까 길게 말 안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이렇게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요 하나를 핵염기라고 하는데, 남자는 보통 63억 개라고 하고, 여자는 64억 개가 세포 하나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 유전자는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특정 영역에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세포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인과 오탄당 그리고 핵염기 이 기본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의 핵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리고 그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되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기본 구조, 인과 오탄당과 그리고 핵염기로 되어 있는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예. NGS 검사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NGS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가 변이된 걸 발견한다고 찾아낸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NGS 검사를 하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변이 형태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SNV잖아요. 뭘까요? 보니까 여기 싱글, 좀 아까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단어 뉴클레오타이드 베어리언트에서 단일 염기 변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요 염기들이 하나가 단일이니까 싱글 염기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단일 염기 변이라고 합니다. 인델은 그 어떤 염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결실된 것을 보고 인델이라고 합니다. CMV는요, copy number variant에서요, 우리는 유전자 복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에서 2개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암이 되거나 하면은 더 여러 개, 더 많은 개수의 그 유전자 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fold change가 나오는데, 여기 fold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배, 2배, 3배, 4배, 그걸 영어로 fol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유전자가 복제된 변이가, 좀 아까 제가 몇 개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2개, 엄마가 아빠가 2개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2개면 1.0이 되는 거예요. fold change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숫자야. 그러면은 뭐 0 이러면은 1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건 비정상인 거고 또 4가 됐어요. 그러면은 복제가 4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fold change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고개를 안 끄덕거리셨는데 어쨌든 유전자 복제수가 2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2다 하면 fold change는 1이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전자 복제수가 4다 그러면은 이 폴드 체인지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미스센스 그 베어리언트는요, 아미노산 변이거든요. 어, 이 염기들이 바뀌어서, 염기들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유전자, 그 전사해서, DNA를 RNA가 전사해서, 그 다음에 리보솜에 데리고 가서, 코돈표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그 생명물질, 단백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염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미노산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아미노산이 변화하는 변이. 그거는 미스센스 베어리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거랑 비교를 같이 하면 시나니머스 베어리언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 유전자 염기는 하나 바뀌었어요. 염기는 하나 바뀌었는데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시나니머스 베어리언트라고 말합니다. 퓨전은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탑 게인드는 뭐냐면 그 유전자가 전사가 될 때 그 게시 코돈이 있고 종결 코돈이 있는데 종결되는 지점이 여기라면 그거보다 전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상한 생명물질이 되겠죠. 다음에 스플라이스 베어리언트는 뭐냐면 스플라이스는 뭐예요? 전사했을 때는 그 인트론과 엑손 맞나요? 예,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스플라이스 과정을 통해서 필요 없는 아이들을 잘라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오류가 생긴 변이를 스플라이스 베어리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NGS 검사 결과를 보면 이런 다양한 그런 유전자 변이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또 보면 이렇게 티어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약이 있냐 없냐로 나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어 1 같은 경우 1단계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강한 임상적 의미가 있는 변이에요. 그런데 이 강한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말 자체가 여기 이 변이에는 쓸 약이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주로 1단계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1단계뿐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4단계는 뭐 좀 덜 봐도 된다고 하는 강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예, 병원에서는 약이 있는 1단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이 병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예측하기 위해서 1, 2, 3, 4단계, 특히 1, 2, 3단계 정도까지는 다 살펴봐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이 분류는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펩토제닉 하면은 병적인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병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변이는. 네, likely pathogenic 하면은 병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되는 경우를 likely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uncertain significance는 의미가 불확실한 거예요. 의미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념해서 봐줘야 되는 거고요. 비나인은 양성이니까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likely benign, 그리고 양성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여기서 비나인이나 likely benign 그래도 좀 우리가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pathogenic, likely pathogenic, uncertain significance, 요것들은 좀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변이를 알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결과지를 잠깐 보시면요. 예, 보면 잘 보이시나요?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예, 여기서는 유전자가 TP53하고 잭3, 죄송합니다. 제가 잘 노치, 윈트원, 그 다음에 TP53.
TP53은 위에 있는 TP53은 패토제닉 아니면 라이클리 패토제닉인데 밑에 있는 53 TP53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TP53 같은 유전자라고 해도 유전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변이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진단이 되는 거예요. TP53이 하나만이 아니고 TP53이 어느 부위에서 여기서 밑에 있는 거는 어느 부위에서 그 바뀐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DNA 체인지 보시면요. 여기서는 G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것은 구아닌에서 아데닌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요건 프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보세요. 여기는 C에서 T로 그 염기는 바뀌었는데 만들어진 이건 뭐죠? SER 똑같잖아요. 셀이 똑같아요. 똑같은 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까 시너니머스 베어리언트가 이런 경우인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염기가 바뀌긴 했는데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같은 건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이를 알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얘는 비나인일 것 같고 얘는 비나인이니까 좀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해석이 연구소마다 조금 이렇게 갈리나 봐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서 치료를 해야 될 건 TP53이거든요. TP53에 좋은 그 독합 천연물이 뭔지 알면 되겠죠. 그게 바로 강황, 황련, 백굴체예요. 그래서 이런 NGS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받게 되면 여기서 TP53에 대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구나. 독합 천연물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거에 맞는 강황, 황련, 백구체를 먹게 되는 거죠. 자, 복합 천연물을 그럼 어떻게 먹냐?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복합 천연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약은 다 아시죠?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한테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한약이에요. 일반 병원에서는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그 한약이 주는 위험 중에 하나가 한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는 한약재가 있으면 좀 아까 뭐 TP53에서 어떤 그걸 먹어야 돼. 그럼 그 약재를 가지고 그 약재들을 모아서 탕약을 만들어요. 탕약을 만든 다음에 그 탕약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증류해서 먹는 거예요. 그 강 선생님이 그런 표현 하시죠. 쓴 약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맑은 물 같은 그런 물을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먹어야 오히려 더 안전하고, 지난 뭐 10여 년 동안 임상 경험을 했는데, 부작용은 없이, 그 다음에 약의 효과는 충분히 보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천연물은 증류의 형식으로 먹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증류해서 먹는다. 자, 약효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약효를 돕는 그런 복합천연물인 거예요. 다른 약들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게 사포닌이에요. 그것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은 뭐 지모, 인삼, 오가피 등이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출을 억제하는 거는 황금, 호장, 알로에, 포도, 귤껍질, 양파 등이 있어요. 항암을 하면 항암 효과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상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추, 생강, 고추, 강황, 녹차, 마늘이고요. 방사선을 하면 방사선 효과가 상승할 수 있도록 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황금탕인데 황금탕은 황금, 황련, 백작약, 지황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그 방사선 효과가 더 이렇게 상승되고 지속된다고 합니다. 방사선 하고 나면 그 암 줄기세포가 그 촉진되는데요. 그 촉진을 억제하는 게 강황, 삼백초, 녹차, 포도껍질, 양파입니다. 그리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리고 뭐냐면 그 암 환자들은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이렇게 몸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약 또는 복합천연물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살짝 정리해 보았는데요. 장이 중요하다라는 건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장이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 맥주 효모나 발효 해조류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고요. 염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에 문제가 있으시면 프로폴리스나 알로에, 은용액이 도움이 되고요. 간의 문제는 오미자, 구기자, 그리고 항암을 하고 해독을 하려면은 이거는 그 복합천연물은 아니지만 그 병원에 가셔서 글루타치온과 셀레늄을 같이 그 주사로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 방사선을 하고 나면 꼭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제올라이트 아니면 올라이트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이 그 암 치료를 견딜 수 있도록 그 몸의 구석구석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오늘 바이오 메디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이오 메디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답이 있다. 식물이 약을 가지고 있다. 식물이 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도 그 다양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해서 어떤 식물들이 어떤 양리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그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식물이 그렇다라면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 라는 질문 속에서 NGS 검사를 통한 유전자 변이를 찾고 그 유전자 변이에 맞는 복합 천연물을 처방해서 증류 형태로 약을 먹으면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바이오 메디슨 생약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여기, 지인분 아버님이 그 위암 1기에서 2기 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아직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 제가 배운 것 중에 좀 도움 될 만한 거 알려줄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은용액 정도는 좀 만들어서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연세가 좀 있으신 아버님이신데. 네, 강 선생님께